한 해를 보낸다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한다는 설렘이 공존하던 어느 날, 단란했던 한 가정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우리 신랑한테 24일 날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어릴 때부터 저를 성폭행해줘 하면서. 야심한 밤, 큰딸이 보낸 문자에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답니다. 예? 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느낀 엄마는 다급하게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 너 집 어디야? 아빠네. 그 가야돼 집에. 그럼 엄마 갈게. 그러니까 똑똑똑 했어. 근데 문 안에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 10분 정도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 그 안에서는 니 똑바로 마지막 기회야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사실은. 한참을 기다린 끝에 딸을 만났지만 밝고 명랑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애가 좀 뭔가 이상해. 아가 힘이 하나도 없고 진짜 밥도 안 먹고 이거는 진짜 막 굶었는지 몸도 해숙하고 그리고 얼굴에도 이게 맞은 게 있었어.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이러니까 엄마 부딪혔어 이러더라고.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부모님 앞에 아이고. 나타난 예슬 씨. 멍이 엄청 멍이 심한데요. 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쇠팔불 들고 와서 다리를 부러뜨려 한다고. 어이? 그러고 이제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웅크린 상태에서 쇠파이프를 또 내려쳐요. 이제 등이 맞기 싫으니까 또 사람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들게 되면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요. 참. 하지만 정신을 차리면 폭력은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쪽 부분에는 아직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쇠파이프를 봐서 네가 여자이고자 하는 것부터가 행동이 잘못된 거다. 뭐 좋다고 그렇게 치렁치렁 달고 다니냐고. 잘 때 머리를 밀어버릴까 아니면 저거 잘라버릴까. 이야, 이 말이 어차피 밀릴 것 됩니까? 같으니까 밀릴 바에 내가 밀어버리겠다고. 자존심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으로서 인격은 무시당한 채 한 달여 동안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아, 그리고 폭력은 점점 가학적이고 기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옷을 벗겨놓고 벌 세우는 걸 시키거든요. 벌을 설 때 제가 수치스러워한다면서 너는 인간 다 네가 사람이냐 넌 참 무슨 그런 단어부터 시작해서 폐류나 욕들을 엄청 많이 해요. 저한테 볼펜 하나를 보여주면서 물어봐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볼펜이 볼펜이지 볼펜이야. 아, 이제까지 정신 못 차렸네. 뭐라고요? 똑바로 얘기 안 하네. 아직까지도 숨기네. 더러운 새끼. 거짓말 또. 때리려고 또 때리려고 그냥 네. 하는 것 같아요. 살라면 대답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구나. 아, 한 번 시작된 폭행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피해자는 주장합니다.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대답했다는 예슬 씨. 계속 주입식 세뇌, 폭력 세뇌, 폭행 세뇌를 당한 거 너무 맞다 보니까 살아온 인생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네가 아버지도 성폭행을 했고 사촌들도 성폭행을 했고 그렇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죄책감에 휘말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예슬 씨.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작년 5월 한 음악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사실 저는 꿈이 이제 가수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단장님께서 그 실용음악 관련해서 뭐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건데 내가 한번 잘 얘기해보겠다. 그 분이 였던 거죠. 아하.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도 자신을 동물 심리 상담가이자 음악 강사라고 소개했던 김철수 씨. 가수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예슬 씨는 김 씨에게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솔직히 그냥 돈을 안 받고 가르치는 거니까 대충 설렁설렁 가르칠 수 있음에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찝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더 마음이 열었죠. 그런데 둘 사이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동호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유부남이고 한 사람은 아가씨인데 그렇게 너무 붙어 다니는 게 뭔가가 꺼림칙했었거든요. 절대 여자로서 보지 마라. 아직 어리고 너는 결혼을 했고 절대로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마라. 아이고 예,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번을 그래 했습니다. 주변의 우려에도 계속 붙어 다녔던 김 씨와 예슬 씨.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누군가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을 하는 게 제 진짜 엄마를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엄마. 진짜 엄마요? 하늘에서 우리의 DNA를 빼와서 너를 만든 거다. 아니? 아이고. 내가 네 진짜 아빠고 진짜 엄마가 따로 있대요. 따로 있다고 진짜 엄마를 보여주겠다고 그 진짜 엄마라고 말하는 그를 만나게 된 거죠. 뭐 이렇게 자기 부인을 소개시켜줄 정도면은 그래도 나를 좀 그래도 좋게 생각해 주시고 계신 거니까 뭐 기회라도 빨리 잡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아내를 보여줬군요. 네. 김 씨의 아내인 이영희 씨는 예슬 씨에게 한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오. 빨리 노래를 배워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씨의 집에 들어가고 얼마 후 행동과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엇박 지르고 압박을 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말로써 조금씩 그런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 신들이 니를 죽인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화를 내면 신들이 죽이는 것까지는 안 한다. 저 대신 자기가 벌을 받고 있고 목숨을 내놓고 살려주고 있는 거다. 뭔 말이죠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살아온 인생 방향도 그렇고 반성의 기회가 전혀 없다. 그때부터 계속 때려요. 똑같은 것만. 아이고. 아. 저 눈 쪽이 보세요. 아. 그런데 폭행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예슬 씨가 견디기 어려운 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만도 못한 새끼가 어디 가면 옷을 걸치고 이렇게 누우라고 시키고 그럼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신께서 시키신다고. 아이고. 성의를 해달라, 성령을 풀어달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안 하면 다 죽인대요. 죽는다고, 죽기 싫으면 해야 한대요. 그러면 저는 앞서 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나 신을 운운하는 김 씨에게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예슬 씨. 모든 일이 벌어진 김 씨의 집은 피해자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와. 그럼에도 그녀가 탈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저한테 협박을 했었어요. 너를 말하는 게 자기가 국정원 소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화 한 통이면 너희 집안 하나 없애는 것처럼 일도 아니고 너희 엄마 죽이고 다 죽일 거다.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아끼는 사람들 하나하나씩 다 죽일 거다.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나가봐. 야 이게 참. 게다가 예슬 씨의 보호자들은 그녀가 24시간 감시 속에 살고 있어 탈출이 어려웠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슬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아이고. 아빠 옆에 목소리도 뭐가 보여? 빛 같은 그치 빛이 보이지. 아빠 신이야. 그지? 그게 바로 아빠 에너지 오라야.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이유는 무엇일까? 김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MBC 실화탐사대에서 전화하는데요. 예. 혹시 관련해서 찾아뵀거든요. 혹시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들어가 보시죠. 너 시키셨다 하면서 나랑 이제 성관계를 해야 된다. 안 되게 한 겁니다. 그 아이가 저를 폭행했거든요. 자고 있으면 이 문 따고 들어와서 이 방에 있으면 옷을 벗기고 만지고 막 여러 번 시도했어요.
자꾸 건드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몸을 껐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때리고 온몸을 앞에 이제 다 껐어요 지금. 하지만 김 씨와 예슬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그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 참. 그 친구가 이제 성적인 특이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 폭행을 쭉 해왔다. 내가 제어가 안 된다 그래. 제어가 안 돼. 제어. 응?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린 겁니다. 하지 마라. 내가 봐 상식적으로. 휘말린 거지. 완전 휘말리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놀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얘가. 그리고 자기 성욕도 고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디 가서 상담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아마 숨기고 있을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럴싸하게 들려서 상대가 기만당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뭐라도 좀 논리적이고 그럴싸하고 교묘하고 교활하고 해야지 뭘 분석을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설득력이 있으셨어요? 단 1%라도? 전혀 없잖아요. 아내인 이 씨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네. 연구나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부인 와이프분도 여기 발표는 하던데 저 촬영하셨잖아요. 늦게 오시는군요. 촬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괜히 말리다가 지금 옆에서 억울하게 지금 들었더니 집에서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제가 를 성폭행을 에? 하는 장면을 다시 증거로 쓰려고 사진을 찍어놨다 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에는 제 얼굴의 멍 상태나 허벅지 그런 멍 상태가 사진에 다 찍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내 이 씨의 입장은 무엇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되세요? 아닙니다. 혹시 아니신가요? 혹시 아닙니다. 아니세요? 아, 저 혹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왔는데 폭행하고 성적으로 확대한 거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편의점에 물건 찾으러 가는데 이게 다 실례입니다. 그러면 하실 말씀 없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발 가주세요. 수차례 인터뷰 시도를 해보았지만 이 씨의 입장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전문가는 아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 제가 보기에 아내는 공범이에요. 바람잡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씨의 지시에 순종적으로 잘 따르는 사람이고 겉보기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에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씨가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예슬 씨 부모님의 신고로 11월 25일 김 씨는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난리 나더라고요. 그러고 신랑도 좀 잡혀가고 그 와이프는 막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면서 막 그걸 잡대. 사람도 뭐 성격도 좋고 와이프 된 사람도 성격 좋고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불현듯 저런 일이 생겨갖고 나도 와했지. 평범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그런 일이라면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거 생각나가지. 예슬 씨와 가족들은 그렇게 김 씨가 온당한 죗값을 치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이제 구금을 해놓잖아요. 그게 끝나면 이제 검찰로 올려보내는 단계인데 딱 10일이 지났어요. 이제 이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겨가는 그 날이었는데 갑자기 검사님한테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절차상이 문제로 석방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씨가 풀려난 이유는 경찰의 실수. 아이고야. 유치장 장소를 잘못 적어 불법 구금 판단이 내려져 피의자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수를 인지한 경찰이 다시 서류를 작성해 검찰로 보냈지만 이번엔 검찰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 측에 실수가 있다고 이미 다 인정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 일시는 답변은 없을 것 같아요. 해당 사건을 접한 전문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볼까? 애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거기에 인치할 장소 혹은 이제 구금할 장소를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는데 그 장소를 다른 곳에다가 구금하게 되면 일단 불법 구금이 되고요. 불법 구금이 경찰이 되죠. 그 다른 장소에다가 구금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예외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경찰들이 잘못을 저지른 거죠. 실수를 인지한 경찰이 예슬 씨를 찾아와 사과를 했답니다. 아, 정말? 하지만 김 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해달라는 예슬 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씨와 예슬 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먼저 통화내역을 뽑으려고 들어갔고 들어간 지 한 2분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마주치게 된 거예요. 어떻던가요? 그쪽은? 제가 가해자고 그쪽이 피해자던데요. 정말 빵긋빵긋 웃고 경찰애들 보면서 동네 지인들 본 것 마냥 어머 안녕하세요 이야. 이렇게 인사하고 씨는 경찰관한테 웃으면서 어허 안녕하세요. 나중에 경찰관 분한테 듣기로는 감옥 갈 준비 다 끝냈다고 가기 전에 안에 돈 좀 벌어다 주고 가야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마주치자마자 몸이 그냥 심장이 엄청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몸이 그냥 다다다 떨리더라고요.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다. 통화기로 이거 뭐고 도망가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었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한다지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떨고 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인 동생은 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섭니다. 언니가 집에 와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주변에 카페라도 가자 뭐 바람이라도 좀 쐬자 하니까 언니가 사람들인데 못 가겠다고 사람들인데 가면 토한다고 자기 집에 가서 사람 못 본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저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소화도 똑바로 못하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대목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최대한 괜찮다 하면서 웃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제 맘대로 안 되거든요. 아이고. 매일매일 무섭고 불안하고 혹시라도 진짜 가족들이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외출해야 하는데 내가 진짜 납치당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져 내리는 예슬 씨와 가족들. 언제쯤 이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모한테 사랑도 엄청 많이 받고 진짜 내 피를 다 뽑아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진짜 귀한 딸이에요 진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딸이 혹시 좀 잘못될까 싶어서. 아이고. 그런데 애를 저렇게 한 인생을 진짜 포기할 정도로 들여놨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지금 엄마 죽고 싶다 내가 어떻게 했냐고.